당신은 모든 말을 다 했다고 느꼈는데도 대화를 마치고 나서 패배한 것 같은 기분이 든 적이 있나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오히려 자신의 힘에서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처럼 목이 조여오는 그 감각을 느껴본 적은 없나요? 아마도 당신은 크게 말하고 끼어들고 조롱하며 자신감으로 위장한 오만함으로 분위기를 지배하는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침묵이 약함의 표시이고 자신을 방어하지 않는 것은 항복이며 반응하지 않는 것은 지는 것이라고 믿어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환상이라면 어떨까요? 진정한 힘은 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의 부재 속에 항상 존재해 왔다면요. 역사상 가장 오해받은 사상가 중 한 명인 니체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진실을 보았습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은 너무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설득하려는 사람은 이미 불리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세상은 모든 대화가 진리를 위한 전쟁인 것처럼 싸우고 설명하고 자신의 생각을 방어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자연은 전혀 다른 길, 더 미묘하고 더 치명적이며 훨씬 더 지적인 길을 제안합니다. 그는 침묵이 단순한 소음의 부재가 아니라 압도적인 존재감이라고 믿었습니다. 침묵은 상대를 불안하게 하고 균형을 무너뜨리며 스스로를 마주하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는 항상 무시당하고 가려지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말하고 싶었던 진짜 의미를 아무도 듣지 않았다는 느낌을 안고 대화를 떠나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평화를 지키려는 착한 사람, 쉽게 이용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에 지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침묵을 복종으로 착각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나는 침묵이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논쟁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침묵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준비를 하세요. 반응의 부재가 아니라 결정적인 응답으로서의 침묵을 말입니다. 이제 니체의 사상 속으로 들어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지배하는 법을 알아봅시다. 우리는 왜 그렇게 반응하고 반박하고 바로잡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진실은 반드시 끝까지 방어해야 한다는 조건화된 믿음 때문입니다. 침묵하면 상대가 이기게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것을 우리의 가장 깊은 약함의 증상으로 보았습니다. 약해 보일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말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뒤에는 자아가 있습니다. 질문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견을 공격으로 착각하며 모든 대화를 전쟁터로 만들어버리는 취약한 자아 말입니다. 니체는 사람들이 논쟁할 때 진실을 찾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원합니다. 믿음이 견고해서가 아니라 흔들리면 모든 것이 무너질까봐 자신의 믿음을 재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논쟁은 지혜의 도구가 아니라 자아가 서사를 통제하기 위해 내지르는 절박한 방어구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당신이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입증해야 한다고 느끼는 순간 이미 상대의 게임에 들어갔고 패배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정당화하려는 욕구 자체가 여전히 받아들여지고 인정받고 이해받고 싶다는 욕망에 갇혀 있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이를 군중 도덕이라 불렀습니다. 남의 기대 속에서 살며 선하고 옳고 정의로워 보이려는 사람들의 행동 방식 말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승인에 대한 갈망이 당신을 약하게 만듭니다. 니체가 말한 진정한 힘은 타인을 설득하는 데 있지 않고 그럴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 데 있습니다. 비웃음과 비판, 거절 앞에서도 자신의 비전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오해받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가 제안한 힘은 말로 이긴 횟수로 측정되는 힘이 아니라 내면의 지배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통제력을 잃을 때도 평온함을 유지하는 능력에서 오는 힘입니다. 반응을 멈출 때 자라나는 힘입니다. 진정으로 이기고 싶다면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논쟁이라는 게임은 연극이며 먼저 무대에 올라 연기하기 시작한 사람이 이미 진 것입니다. 니체는 반응적인 마음은 지배당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것은 증명할 필요가 없는 관찰자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힘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말이 우리를 배신한다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어떻게 강함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요? 니체는 그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버맨시, 즉 초인의 이상에 있습니다. 그는 기존의 도덕을 초월하고 절대적인 자기 통제를 통해 세계를 지배하는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존재를 탐구하며 침묵을 지배의 무기로 사용하는 전략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수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나요? 여기서부터 침묵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니체는 약자를 위해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비참함과 마주하며 그것을 힘으로 바꿀 용기가 있는 소수를 위해 글을 썼습니다. 그에게 평범한 인간은 관습과 도덕주의, 타인의 박수에 대한 욕구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 다른 유형의 존재가 있습니다. 희귀하고 위험하며 자유로운 존재, 말입니다. 위버맨 씨는 세상에 반응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을 자신의 이미지로 형성합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점은 그가 종종 완전한 침묵 속에서 일을 해낸다는 것입니다. 위버맨 씨는 논쟁에서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값싼 감정, 싸움에 휘말리지도 않습니다. 그는 관찰하고 이해하며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할지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실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하나의 언어입니다. 설득하려 하지 않는 언어입니다. 존재감으로 압도하는 언어입니다. 위버맨 씨의 침묵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협이며 권위이며 자기 지배의 소리입니다. 다른 이들이 소리칠 때 그는 시선만으로 존중을 끌어냅니다. 다른 이들이 설명할 때 그는 관찰하며 자신의 평온함만으로 타인의 약점을 드러냅니다. 그의 침묵은 벽과 같습니다. 벽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내려는 절망 속에서 사람들은 실수를 저지르고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내며 균형을 잃습니다. 이 침묵은 소극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에너지를 완전히 통제하는 상태입니다. 전략적인 절제입니다. 위버맨 씨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노출된 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감정적 반응은 약점의 공개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침묵합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증명해야 할 필요를 이미 초월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그를 대신해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타인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침묵이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안의 소음과 마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소음의 사회에서 침묵을 지배하는 자가 왕이다. 니체는 위버맨 씨를 자신의 가치, 자신의 규칙, 자신의 도덕을 창조하는 존재로 보았다. 그는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죄책감, 공포, 인정 욕구로 조종할 수 없는 개인만큼 체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존재는 없기 때문이다. 그의 침묵은 이러한 모든 메커니즘에 대한 방패다. 그리고 그가 말을 할 때는 그의 말이 하나의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을 때뿐이다. 하지만 여기서 본질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왜 침묵은 타인에게 그렇게 불편한가? 왜 누군가가 단순히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는가? 예상된 대립이 압도적인 부재로 대체될 때 인간의 정신 안에서는 무엇이 일어나는가? 그 답은 심리학에 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다음 부분에서 탐구할 주제다. 침묵의 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이 타인의 마음속에서 어떤 혼란을 일으키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믿어도 좋다.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깊다. 침묵은 단순히 소리의 부재가 아니다. 그것은 거울이다. 그리고 그 거울이 많은 사람에게 비추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것이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단지 자신을 침묵시키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만들고 외부의 저항이라는 안락함 없이 자신의 주장과 마주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것이 불안정함을 만들어낸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를 설득하기 위해, 자신이 말하는 것과 자신이 누구인 사이에 존재하는 공허를 숨기기 위해 말한다. 그런데 당신이 침묵을 유지하면
그들의 위장은 벗겨진다. 사회심리학은 이미 대립적인 상황에서 침묵이 판단으로 인식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당신이 단지 듣고 있을 뿐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불안하다고 느끼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당신의 반응이 없고 당신의 반격이 없으면 그들은 서사의 통제권을 잃기 때문이다. 인간의 뇌는 경계 상태로 들어간다. 공포와 불안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활성화된다. 상대방은 자신의 두려움을 당신에게 투사하기 시작한다. 내가 판단받고 있는 건가? 내 불안을 들킨 건가? 내가 허세를 부리고 있다는 걸 아는 건가? 이 심리적 전장에서 침묵은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작용한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을 베지만 모두가 그 상처를 느낀다. 니체는 현대 심리학이 이를 확인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것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에게 평균적인 인간은 자신의 반응의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 그들은 충동에 따라 행동하고 허영심으로 반응하며 잊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말한다.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상위의 정신은 침묵을 유지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뱉는 모든 말이 적에게 넘겨주는 조각이며 모든 감정적 반응은 공격 지점을 드러내는 비자발적인 비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침묵은 조종자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타인의 감정을 통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게임을 유지하기 위해 상대의 반응에 의존한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 순환은 깨지고 조종자는 공황에 빠진다. 그들은 자신의 위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당신의 반응이 필요하다. 그것이 사라지면 그들은 스스로를 잃는다. 그들은 드러난다. 그렇게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약점을 스스로 보여준다. 그러나 더 깊은 것이 있다. 침묵은 해결되지 않은 고통을 자극한다. 거절, 버림받음, 굴욕의 트라우마를 활성화한다. 왜냐하면 상대는 갑자기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는 것, 자신의 말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 자신의 존재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애적 자아에게는 참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당신이 침묵할 때 당신은 단지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아픈 지점을 공격하는 것이다. 환상의 중심을 말이다. 이것이 침묵이 강함을 요구하는 이유다. 그것은 타인뿐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도 불편하다. 반응하고 싶은 충동, 자신을 정당화하고 설명하고 싶은 충동, 배워온 모든 것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강력하다. 그것은 통제를 요구하고 통제는 진정한 힘이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은 침묵이 타인의 마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불안을 활성화하고 방어를 무너뜨리며 가면을 벗기는지를 이해했다.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갈 시간이다.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이 힘을 의도적이고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다음 부분에서는 침묵을 의식적인 무기로 전환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될 것이다.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어떤 논쟁이든 이기는 법을 말이다. 이것을 배우고 나면 더 이상 누구도 당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제 침묵의 힘을 이해하는 데서 멈추고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할 시간이다. 실천 없는 지식은 죽은 이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당신은 침묵을 정밀한 무기로 변환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방어용 방패가 아니라 상대가 가장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가면을 베어내는 날카로운 칼날로서 말이다. 첫 번째 단계는 단순하지만 잔혹하다. 당신의 의지가 반응을 외칠 때 침묵하라. 이것은 힘을 요구한다. 당신 안의 모든 것이 반응하고 싶어 할 것이다. 자신을 정당화하고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욕망은 독이다. 그 욕망에 굴복할 때마다 당신은 여전히 타인의 통제 아래 있으며 타인의 생각을 신경 쓰고 있고 여전히 그들의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진정한 침묵은 그 필요를 죽일 때에만 태어난다. 당신이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으며 진실은 말해지지 않아도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할 때 말이다. 침묵의 두 번째 무기는 관찰이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설명 속에서 길을 잃고 공허를 말로 채우려 할 때 당신은 듣는다. 그러나 말할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듣지 않는다. 숲속에서 먹잇감의 발소리를 듣는 사냥꾼처럼 듣는다. 말 사이에 숨겨진 두려움, 미묘한 모순,
오만으로 위장된 불안을 감지한다. 그리고 그것을 저장한다. 왜냐하면 당신이 말할 때 만약 말한다면 그것은 수술처럼 정확할 것이기 때문이다. 상대의 감정 지형을 지배하는 사람의 정밀함으로 말이다. 세 번째, 무기는 시간이다. 침묵이 지속되도록 허락하라. 멈춤은 긴장의 요소이며 긴장은 힘이다. 상대가 당신의 반응을 기다리며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지 않을 때 그들은 내적으로 붕괴를 경험한다. 불편함은 커지고 그들의 마음은 가정과 두려움, 편집증으로 공백을 채우기 시작한다. 침묵과 함께한 당신의 단순한 시선 하나가 잘 다듬어진 10문장보다 더 큰 영향을 가질 수 있다. 네 번째, 무기는 예측 불가능성이다. 침묵을 지배하면 당신은 예측 불가능해진다.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존재는 항상 두려움의 대상이다.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알 수 없고, 알 수 없을 때 그들은 우위를 잃는다. 그들은 조심스러워지고 모든 말을 재기 시작한다. 당신은 상호작용의 논리를 전복한다. 반응적인 존재에서 대화의 중력 중심이 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침묵은 부재가 아니다. 그것은 순수한 지배다. 그러나 주의하라. 침묵을 수동성과 혼동하지 마라. 자연은 결코 약함의 옹호자가 아니었다. 여기서 말하는 침묵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긴장되어 있으며 의도가 충만한 상태다. 당신은 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선택하며 자신을 위치시키고 있다. 그것은 드러낼 필요가 없어도 분명히 느껴지는 힘이다. 그리고 적절한 순간이 오면 이미 침묵이 할 말을 다 해버린 그 순간에 당신은 단 한 문장 하나의 정확한 발언을 할 수 있다. 그것은 더 크기 때문에 토론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진실하고 더 깊고 더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끝내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더 섬세한 문제로 들어가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침묵을 사용해 이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왔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는 이 게임이 단순히 이기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감정적으로 살아남는 것에 관한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단순히 당신과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이용하고 조종하며 소모시키고 있고 당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매일 자신의 힘을 내어주고 있다. 단 한마디, 말도 필요 없이 당신은 지배당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이 여정의 가장 어두운 지점이 등장한다. 침묵이 더 이상 전략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린 사람이 내지르는 조용한 비명이 되는 순간이다.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이 진실을 폭로할 것이다. 당신이 이용당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갈등을 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누군가는 당신의 침묵 위에 제국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니체는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다. 침묵보다 더 왜곡된 것이 있을까? 그것은 침묵만이 당신의 유일한 선택지라고 믿도록 길들여지는 것이다. 분노를 삼키고 논쟁에서 양보하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갈등을 피하는 것이 성숙함과 동일하다고 믿게 되는 것이다.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 균형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이것이 함정일 수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 많은 경우 이런 종류의 침묵은 지혜가 아니다. 그것은 위장된 복종이다. 니체는 이것을 잔혹할 정도로 명확하게 보았다. 당신이 평화라고 부르는 것은 종종 길들여진 항복에 불과하다. 당신의 차분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는가? 당신의 경청하는 태도, 너그러이 넘기는 능력, 대립을 피하려는 성향을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밀어붙이고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며 원래 당신의 것이었던 공간을 차지한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허용한다. 당신은 싸울 가치가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말하며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넘긴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다. 당신은 이 거짓된 평화를 위해 매우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점은 당신이 결코 반응하지 않을 것임을 아는 사람들이 당신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니체는 노예의 도덕성에 대해 말했다. 강자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약자가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가치체계, 체념과 죄책감과 착함의 도덕성이다. 보이지 않는 규칙이
당신에게 스스로를 지우고 축소하며 순응하도록 가르치고 그러면서도 그것을 미덕이라 느끼게 만든다. 그러나 니체는 체념하는 자들을 위해 글을 쓰지 않았다. 그는 이 사슬을 끊을 용기가 있는 자들,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음을 깨닫고 자신의 복종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기로 결심한 자들을 위해 썼다. 이런 종류의 침묵 내면에서 당신을 삼켜버리는 침묵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힘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타인의 기대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 더 이상 당신 자신이 아니다. 당신은 타인이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된다. 그리고 이것은 니체가 말한 힘의 의지와 정반대다. 진정한 힘의 의지는 소리치는 것이 아니다. 타인을 지배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것이다. 자신의 서사를 다시 장악하는 것이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다. 이 복종의 침묵은 죽어야 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 존재의 침묵이 태어나야 한다. 굽히지 않고 굴욕당하지 않으며 존재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침묵 혼돈 속에 서서 한마디 말 없이도 상황의 흐름을 바꾸는 침묵. 이것이 니체가 존중했을 침묵이다. 스스로의 주인이 된 개인의 침묵이다. 그렇다면 이 경지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 조종당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존재를 지배하는 상태로 어떻게 이동할 수 있을까? 군중 도덕성을 내면에서 죽이고 침묵 속에서도 권위를 부여하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답은 니체 철학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 위버맨쉬에 있다. 우리는 이미 그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제는 그가 되는 방법을 이해할 차례다. 다음이자 마지막 장에서 당신은 이 새로운 인간 유형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세상은 더 많은 말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침묵을 지배하고 그로써 통치하는 자들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마지막 지점에 도달했다. 이제 나는 당신이 한 가지를 최대한의 명확함으로 이해하길 바란다. 침묵은 부재가 아니다. 공허가 아니다. 문장 사이의 공간도 아니다. 진정한 침묵은 순수한 존재감이다. 그것은 숙련이며 더 이상 세상에 반응하지 않고 단순한 존재만으로 세상을 형성하고 있다는 신호다. 니체는 단지 살아남는 데 만족하는 자들을 위해 쓰지 않았다. 그는 초월하고자 하는 자들, 사회가 씌운 가면을 찢어버릴 각오가 된 자들을 위해 썼다. 고통스럽더라도 말이다. 위버맨쉬의 침묵은 억압받는 자의 침묵도 비겁자의 침묵도 아니다. 그것은 전투가 시작되기 전 이미 승리한 전사의 침묵이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자의 고요함이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고 더 중요하게는 자신이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알고 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돌아보라. 두려움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침묵한 적이 얼마나 많은가. 타인이 당신을 대신해 결정하고 대신 말하며 당신의 진실을 짓밟도록 허용한 적은 얼마나 많은가. 이제는 충분하다. 니체라면 이런 방식으로 사는 것은 존재 자체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이런 침묵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행위다. 오늘부터 당신의 침묵은 그 어조를 바꿔야 한다. 도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권위의 외침, 경계선, 그리고 당신이 누구인지를 선언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말이다. 당신이라는 존재는 이해될 필요가 없다. 살아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당신에게 그 용기가 있는가? 그렇다면 아래의 댓글로 선언하라. 나는 존중을 명령하는 침묵을 선택한다. 이것은 단지 여기까지 왔다는 표시가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하는 공개적인 확언이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침묵에 대해 말할 때조차도.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마라. 다음 영상은 필수적이다. 그것은 여기서 배운 것을 확장시키고 당신의 사고를 더 멀리 데려갈 것이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 보라. 그리고 기억하라. 약자는 소리치고 강자는 침묵하며 지혜로운 자는 선택한다.